오르암 파묵의 눈 이제 해석 강의 시간이에요. 사실 눈이라는 작품을 오르암 파묵의 대표작이라고 해서 뽑은 건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한강 작가의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를 보면 눈에 대한 그 묘사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근데 오르암 파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르암 파묵의 책 중에 눈이라는 책이 이 눈에 대한 묘사들이나 어떤 그런 상징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쓰여져 있다라고 해서 그럼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골랐던 책입니다. 근데 이제 뭐 동빈님이 발제문 답변에도 쓰셨지만 아마 다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한강 작가의 눈이 가지는 어떤 서정성이라는 건 굉장히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압도적이죠. 눈이 내리는 그 과정이나 눈을 느끼는 그 상황 자체가 와, 이런 눈 속에 있으면 정말 공포스럽겠다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감정선을 보여주는데, 오르암 파묵의 눈에서는 눈이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드러난다든지 우리 감정선을 직접적으로 건드린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오르암 파묵의 눈 같은 경우에는 눈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그 구조주의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변증법적으로 설명하자면 구조주의가 정의라고 굳어갈 때 이제 반으로 나온 개념 중에 탈구조주의, 해체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르암 파묵의 소설에서는 눈이 탈구조주의적인 어떤 그 상징으로 쓰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막 교과서에서 나오듯이 이런 단어로만 얘기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그 철학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구조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참 이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우리 다시 플라톤부터 가보기로 해요. 우리는 무한 반복을 통한 내 걸로 만들기. 플라톤이 있어요.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그 세계가 별도로 있다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현실 세계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데아라고 하는 완벽한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를 복제한 세계, 이게 현실 세계라고 했죠. 이걸 다시 복제하면 예술이 돼요.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 이데아가 가장 좋은 거, 현실은 그 다음, 예술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특히 시인들을 싫어했어요. 왜 시인들을 싫어했느냐 하면 시인들은 항상 현실을 부정하고 뭔가 현실 바깥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치 집행을 힘들게 해. 말하자면 반동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뭐 서사시라든지 무슨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런 어떤 그 극 형태로 쓰여지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 시극 형태죠. 노래 형태로 펼쳐지는 문학 작품들, 이런 걸 다 부정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시학이라는 책을 썼고, 그 시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현대 문학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책을 썼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에 대한 반대, 시를 혐오하는 거에 대한 반대의 의미에서 썼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문학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바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제가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반복할 때 항상 새로운 얘기를 끼워 넣어요. 네, 아시죠? 네.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완벽한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가 있고 예술은 그거보다 후진 세계야 라고 위계질서를 만들어놨어요. 위계질서. 이 위계질서를 만들어놨는데 이 위계질서를 누가 기독교와 접목시켰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기독교와 접목시킴으로써 사실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돌을 자기가 막으면서 너희들 중에 죄 지은 자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자가 있으면 그럼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여성 차별도 없었고요. 직업의 귀천도 없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상은 그야말로 만민평등이고 박애주의를 외쳤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오면서 바울이 플라톤의 철학 체계와 연결을 하면서 모든 것이 위계질서로 잡혀요. 현실 세계는 천국의 아류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건데 바울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이데아 사상과 결합시키면서 위계질서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현실 세계는 굉장히 비루하고 어차피 괴로운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위계질서를 받아들이는 이제 오류가 생겼고 이 오류가 기독교의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전 세계의 위계질서 여기에서 전 세계라고 하는 건 로마의 발길이 닿는 곳이 전 세계의 개념이 되겠죠. 로마가 지배한 모든 세계에는 이 위계질서라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왕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봉건사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봉건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왕이 있어도 토호들, 즉 각 영주들이 그 왕한테 불만이 있으면 영주들끼리 단합해가지고 얼마든지 왕을 갈아치울 이게 봉건제도예요.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기독교랑 만나면서 황제주의가 돼요.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위계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건데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그러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을 두둔하는 책이 돼요. 그래서 이걸 숨겨놓고 못 읽게 해요. 그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추리소설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던 소설이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장미의 이름은 네? 움베르토 에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 보면 수사들이, 그러니까 도미니크의 수사들이었나? 그 수도승들이 자꾸 죽어요. 자꾸 죽는데 이상한 흔적이 있어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혓바닥이 검게 물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는데 이거 스포일러지만 요 소설 내용 말씀드릴게요. 예, 아마 영화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 슬레이터하고 션 커널리가 나왔던, 션 커널리가 스승으로 나오고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이제 제자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기독교 수사들이고 이제 이들이 연쇄살인 사건을 조사하러 간 수도원은 굉장히 보수적인 수도원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도원 원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자기 혼자만 보려고 모든 페이지에 독을 묻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래 읽은 수사들이 중독이 돼서 죽은.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게 이렇지만 소설로 읽어보시거나 영화로 보면 긴장감도 굉장히 있고요. 서스펜스도 넘치고 굉장히 잘 쓴 소설이에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그 소설에 왜 수사들이 죽을 정도로 그걸 숨기려고 했느냐라는 내용들도 나와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이나 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한 방향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어떤 철학자들이 이것이 진리야라고 밝히고 그것을 진리의 토대로 삼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그 철학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요. 근데 이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돼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부딪히죠. 그러니까 봉건주의는 사실은 부딪힐 것도 없이 시민혁명에 의해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시민혁명이 일어난 건 뭐냐면 기존의 왕족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하던 봉건주의 체제가 바로 기독교적인 체제고 플라톤적인 체제예요. 근데 이 체제가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봉건제도에서는 평민이나 노예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주들의 재산, 왕의 재산이기 때문에 물건이에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평민들도 그러냐? 사실 평민의 개념이라는 게 거의 농노에 가까워요. 상인들도 뭐 지금도 현대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우리도 장사하려면 구청에 신고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옛날엔 그걸 다 왕이나 귀족이 관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면 세금을 누구한테 내겠어요? 귀족들한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족제도, 봉건제도 속에서 상인 평민이라는 것은 결국은 왕족이나 귀족들의 소유물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평민들이 느닷없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되느냐? 귀족들한테 돈을 꿔줘. 귀족들한테 돈을 꿔주고 귀족들이 그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그 세상이 벌어지면서 봉건주의가 신흥 시민 계급들의 반응에 의해서 시민혁명이라는 걸 만나고 부딪혔죠. 없어지죠. 근데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시대와 시대를 가르면서 사라지고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났어요. 동시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다른 이데올로기가 부딪혀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데올로기에 경도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데올로기에 경도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거, 주체를 상실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다는 건 주체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정치 얘기를 지나치게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주체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해. 그래야 내 목소리 같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분들하고 얘기하려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죠. 그런 분들한테 대화가 진짜로 통하려면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인지를 끝까지 파고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아빠 생각이에요? 그게 정말 어머니 생각이에요? 그게 정말 상무님 생각이에요? 이렇게 파고들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목소리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안에서건 사회에서건 힘이 센 사람이 목소리가 크죠. 그래서 그냥 냅두는 경우가 많죠. 냅두면 비극이 생깁니다. 어떤 비극? 오로한 파묵의 눈에 나오는 비극이나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같은 환경에 나오는 비극이죠. 이데올로기라는 건 어쨌든
결국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인데 한 시대의 철학 사조가 어떤 사회 구조를 동시에 장악해버리면 두 개 이상의 철학 사조가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나타나고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오르안 파묵의 소설 속에서 보면 좀 독특한 이데올로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이데올로기냐면 세속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세속이라는 건 사실은 주의, 이즘이 아니에요. 철학 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속주의라고 하고 종교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소설 속에 드러나는 갈등 양상이 사실 세속주의와 종교주의뿐만 아니라 민족적 갈등들도 있어요. 쿠르드족, 그 아제르바이잔족,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족, 뭐 여러 종족들이 막 섞여서 사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 간의 갈등들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골치가 아픈 나라예요. 터키가. 간혹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국뽕 유튜브 하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 하는 거 보면 터키어의 뭐 일부가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다. 터키는 우리나라 형제국가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터키라는 나라는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카르스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갈등은 세속주의와 종교주의 간의 갈등이죠. 자, 이 갈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제가 이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살짝 옆길로 샜는데, 자, 이렇게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라는 그 환상의 세계를 설정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철학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데아가 있다는 건 현실이 부정되는 거죠. 현실보다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거고. 현실을 부정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접목시키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철학으로 플라톤이 강의를 하면 전 국민의 1% 정도가 그걸 알게 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하고 만나버리면 전 국민의 99%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의 질서가 기독교와 만나면서 서구 사회를 쫙 감쌌는데, 그 다음에 이걸 깨뜨린 우리 최초의 사람, 우리 누구라고 기억하고 있죠? 이걸 깨뜨린, 이 위기를 깨뜨린, 신으로부터 벗어난 첫 번째 말을 한 사람. 코기토, 에르고, 숨. 누구?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면 나는에 둬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당연히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하지. 근데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게 돼버리죠. 나에다 방점을 좀 두면. 죄송해요. 생각에다 방점을 두면. 생각과 존재에 방점을 두면. 근데, 죄송해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했어요. 데카르트가 중시한 건 나예요, 나. 나는 주체예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신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고로 이 세계 속에 나로서 존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신이 주체였고 나라는 건 없었어요. 객체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라 그러면 노예로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왕으로 살아라 그러면 왕으로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 대통령으로 살아라 그러면 대통령으로 사는 게 당연한 세상인가요? 아니죠. 대통령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고 동시에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생겨야 돼요. 그 세력과 함께 전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왕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역사 속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왕들은 용이 옥새를 우물에 던져 주었다는 둥,
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둥 하면서 자기가 천족 왕의 후손이라는 걸 밝히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태양의 신이라고 스스로를 이제 칭할 정도로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게 왕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그러면 탄핵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탄핵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자 그린 순간부터 이미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과 대통령은 뭐가 틀린 거냐? 왕은 신이 내리는 거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이 주체냐? 국민이 주체냐?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주체들이, 수없이 많은 주체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주체로서 의사를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자꾸 대척점에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디가 잘못된 거죠?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건데. 공산주의의 대척점은 뭘까요? 자본주의죠. 근데 어르신들은 꼭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대척점에 놓고 얘기들을 하세요. 원래는 공산주의도 스타트는 민주주의였어요. 그런데 민의를 다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라는 걸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일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생각한 민주주의가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공산주의는 지주와 자본 계급을 배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만 민중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뿐 아니라 뭐 요새는 아니지, 이재용 씨라도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만약에 북한이나 구소련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대기업의 주인들은 원래는 어떤 대상이 되느냐면 숙청의 대상이 돼서 사라지죠.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실제 숙청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죽이는 숙청이 있고 사회적으로 기능을 정지시키는 숙청이 있어요. 원래는 공산주의에서 시도했던 건 사회적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를 자본가건, 지주건 상관없이 다 노동자 계급으로 내리는 거였어요. 그걸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문제는 지주들이나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씨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천억 써도 티도 안 나는 자산가인데, 근데 일반 노동자들하고 동일한 삶을 살라고 강요를 받으면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반항을 하죠. 반항을 하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자비판인이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죽이거나 감금하는, 그래서 일당 독재가 공고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독재 체제 안에서 또 뭐가 생겨요? 위기 질서가 또 생겨요. 원래는 공산주의 사회에는 대통령도 없고 수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기라 그러죠. 서기, 당 서기관. 서기관의 제일 높은 사람을 주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주석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대통령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재자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걸 공산주의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에요. 마르크스가 원래 추구했던 건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인간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마르크스는 수많은 민중을 구하고 싶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인간을 학살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게 되죠. 자, 주체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걸 더욱 강조했던 사람이 물론 중간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제가 제일 애정하는 사람이 니체. 니체가 초인이라고 얘기한 게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초인은 온전한 나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초인이에요. 우리는 왜 온전한 나로 살 수가 없을까요? 사회가 나를 자꾸 규정하려고 해요. 나한테 규칙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사회가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왕이냐 귀족이냐 노예냐를 내가 결정했나요? 아니죠. 다 신이 결정한 거였어요. 혹은 국가가 결정한 거였어요. 정치인들이 결정한 거였죠. 그런데 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주체가 인간으로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도 보니까 니체가 딱 보니까 분명히 혁명도 성공을 하고 산업화도 일어나고 귀족과 평민 간의 어떤 그런 계급 차이도 없어져는 가고 있는 듯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노예들밖에 없는 거야. 이게 왜 그런 거지? 니체는 이상한 거죠. 내가 나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우리 모두는. 일단 감옥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감옥에 가서 사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일단 직업을 가지는 게 어려워.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워. 누군가 나에게 그냥 할 일을 주고 그거 시키면 열심히 하면 누군가 밥 주고 떡 주면 그게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보고 혼자서 사회랑 싸우면서 돈을 벌라 그래.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 젊은이들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20대 요즘 이대남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갑자기 극보수와 극우로 흘러간다든지. 그런 이유가 뭐냐면 소위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하는 중도 보수층들은 그들에게 돈 주고 뭘 해라라고 시키지 않아요. 네가 스스로 일을 찾아보라고 시키지. 근데 얘네들의 어떤 노동력이나 세력이 필요한 세력 쪽에서 돈을 줘. 그리고 뭘 그냥 시켜. 이것만 하면 돈을 준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에겐 그게 너무 좋은 감옥인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같냐 틀리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 엄정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20대 남성들이 극우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결국은 뭐예요? 다 돈 따라가는 거예요. 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모건 프리맨이 풀려납니다. 만기 출소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사형수인가로 살다가 사형수인가 무기징역인가로 살다가 모범수로 풀려나요. 풀려났는데 모건 프리맨은 풀려나서 며칠 동안 마켓에서도 일을 해보고 국가에서 지정해준 일을 하려고. 근데 마켓에서 이 바코드 찍는 걸 못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바코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살다가 어렸을 때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나왔는데 바코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오류가 나고 뭘 하려고 그 바코드를 못 찍는다는 건 손님들한테 정산만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물건 정리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바코드를 못 찍는다는 건. 그러니까 계속 쿠사리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을 매달려고 준비를 하다가 로빈 윌리엄스가 아니라 그 누구였죠? 팀 로빈스. 팀 로빈스가 남겨놓은 단서를
어딜 발견을 하죠. 그래서 팀 로빈스를 찾아가서 이제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결국 생존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우리는 감옥에서 살고 싶어져요. 이게 노예의 도덕이에요. 니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하는 거가 엄청 그 시대에만 있었던 어떤 특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노예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거부하고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건 프리먼은 팀 로빈스가 남겨놓은 단서를 찾아서 갖고, 팀 로빈스는 이미 감옥 안에서 엄청난 그 재산을 소장이라고 그러죠. 교도소장의 재산을 이미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평생 놀고 먹어도 되니까 배나 타고 낚시질이나 하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모건 프리먼은 천국을 만난 거지만,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천국을 만날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죠, 그게. 그리고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50%는 충분히 넘어요. 다시 거지가 돼요. 감당을 못해요, 그 돈을. 갑자기 생기는 돈을. 왜냐하면 노예의 도덕에 익숙했던 사람은 갑자기 노예를 왕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탕진만 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전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직업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이 엄정한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나의 포지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를 규제하는 모든, 그리고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내 정체성을 정해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겨서 나로 살아간다? 와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나로 사는 건데 거기다가 위버맨시, 인간을 뛰어넘은 인간, 초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까지는 다시 이제 싹 정리되셨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과 관련된 철학이 나옵니다. 실존주의가 나와요. 실존주의는 사실 니체도 실존주의자예요. 데카르트도 실존주의자고. 근데 실존주의라는 걸 세계에 가장 널리 알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르트르예요. 장폴 사르트르. 사르트르가 미넨 대학이었나요? 어느 대학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해요.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어마어마한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니체는 초인으로 살려면 막 때려 부수라고 해요. 계속 싸우라고 해요. 근데 힘들어. 뭐 하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것까지 싸우기는 보통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사르트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 나가 있다. 근데 네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맞아? 상인님의 이름은 상인님이 졌나? 근데 누군가 상이야 그러면 하고 돌아보게 돼. 6명의 상이가 돌아본다고 칩시다.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각각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부른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만 지정해서 부른 거가 되죠. 그게 코드가 맞으면 나를 부른 거구나 하겠죠. 그건 다 뭐예요?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나와 관련된 본질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름도 내 것이 아니라면 뭐가 내 거지? 자,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철학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철학과 교수도 아닌데
어떻게 철학을 가르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정말 이상한 질문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왜? 대학 가서 철학 공부를 해야만 철학을 공부할 수 있나? 혼자서는 못하나? 물론 오류에 빠질 확률은 높아지겠죠.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철학은 오류가 없나? 철학은 늘 이 지구상의 모든 철학은 항상 교단에서 가르친 걸 교단에서 거부함으로써 발전해 왔어요. 오류를 찾아내면서 철학은 발전해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학문의 전당이 있고 거기서만 배운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을 누가 만든 거지? 학교가 만든 거예요. 학교는 누가 만든 거지? 국가가 만든 거예요. 국가는 누가 만든 거지? 국민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국가 만들자 한 적 있어요? 국가는 권력자가 만드는 거예요. 국가는 자기의 세력이 있는 권력자가 국가를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죠? 원래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가 당연한 거라면 김구 선생이 초대 대통령을 하셨겠죠. 하지만 권력을 등에 업는 이승만이 국가를 세웠어요. 어쩔 수 없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그래서 건국기념일 싸움 계속 하잖아요. 이승만이 나라를 세운 날이 건국기념일이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날이 건국기념일이냐, 언제예요? 건국기념일이? 그런 질문 받으시면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하세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 우리나라의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이승만이 아니라 사실은 김구 선생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적통 1호 정부로 봅니다. 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근데 이제 이승만 정권을 건국기념일로 지정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보통 이제 뉴라이트 쪽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얼마 전에 그 국회 청문회에서 김문수 장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야당에서 질문을 했죠. 그런 논리라면 일제시대 때 그러면 일제 식민지 치하의 조선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김문수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일본이지. 그분이 자기가 매국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역사관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분은 우리나라 건국기념일을 이승만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는 일제가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대한민국도 없고 조선도 없으니까 당연히 일본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리로 간다면 우리는 일본인의 후손인가요? 조선인의 후손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펼치는 분들한테는 정체성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조직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족주의자보다 더 진보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뉴라이트의 출신은 매국노들로부터 뭐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뉴라이트의 명확한 출신은 무정부주의자들로부터 출발해요. 아나키스트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의 이익, 국가는 정부가 있을 때 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민족의 이익, 민족이라는 건 국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민족의 이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럼 뭐만 중요하겠어요? 내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익.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의 네이버를 팔아먹으려고 시도를 하고 반도체 시장을 일본에 넘기려고 시도를 하고 이러는 게
국가에 대한 개념이나 민족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 달라요. 아나키스트적 개념을 가지고 이게 뉴라이트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일정 정도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보면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닌 친구들이라면 우리 요즘 어머니들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적 애 가지게 하기 싫어서 막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고 뭐 일본에서 태어나게 하고 이런 엄마들 여전히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국적이라는 거 민족성이라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는 주장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그 기준을 선택하는 게 내 본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본질조차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허상이라는 거죠. 사르트르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이루는 게 도대체 뭐지? 사르트르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프랑스인이야? 나 프랑스인 맞아? 나 프랑스인은 골족이라 그래요. 골족. 내가 그럼 정통 골족이야? 내 선조들을 쫙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골족 말고 아무도 없나? 아니죠. 골족이 바이킹한테 습격당해서 피가 섞이고 로마인들한테 습격당해서 피가 섞이고 아리안들한테 습격당해서 피가 섞이고 앵글로색슨한테 습격당해서 피가 섞이고 저 누구죠? 뭐 하여튼 여기도 나오는 오스만 투르크한테 습격당해서 피가 섞이고 프랑스도 엄청난 시련 속에서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피 속에는 사실은 뭐가 섞여 있어요? 중국의 한민족의 피도 섞여 있고 일본의 대화족 피도 섞여 있고 몽고족 피가 제일 많이 섞여 있죠. 베이스는 한민족의 피라고 할지라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를 골족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나를 프랑스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르트르가 볼 때 내가 나라고 남을 수 있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인간이란 기준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인이 될 것이냐 독일인이 될 것이냐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일본인이 될 것이냐 내가 대한민국인이 될 것이냐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만 저 같은 사람이 일본인이 되길 선택한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인이 되기로 선택을 했으면 일본 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한국에 와서 정치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들의 선택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본질을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받은 자유예요. 자, 여기서 왜 저주받은 자유라고 하느냐? 모건 프리맨이 자유로워졌을 때 모건 프리맨은 행복해 보였나요? 저주받아 보였어요. 쇼생크 탈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뭐에 직면하느냐 하면 불안에 직면해요.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져요. 신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사실 어쩌면 데카르트, 니체, 사르트르가 인류의 다 공동의 적일 수도 있어. 왜? 이들이 주체를 찾아오기 전에는 신의 말씀만 따라서 살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신이 군인하라 그러면 군인하면 되고 노예하라 그러면 노예하면 되고 거지하라 그러면 거지하면 되고 굶어 죽으라 그러면 굶어 죽으면 돼요. 신의 뜻이니까. 근데 주체가 나로 오면서 비극들이 생겨요. 그 비극의 근원이 뭐냐 하면 불안이에요.
이 모든 주체를 주장하는 실존주의자들이 인류에게 준 선물은 자유고요. 저주는 불안이에요. 우리는 불안 속에서 계속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눈에 나오는 칸은 일단 굉장히 실존적 인물이에요. 그 증거로 첫 번째, 칸은 본명인가요? 초반에 나오죠. 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카 본인이 지었어요. 자기 자신이 지은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칸은 애당초부터 자기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한 실존주의자예요. 이름이라는 우리가 가장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본질조차도 우리 이름이 그런 본질이잖아요. 내 이름을 갑자기 바꾸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려. 그죠? 그걸 과감하게 바꾼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칸은 망명을 떠났어요. 이건 뭐예요? 이 나라 안에서 정치적으로 내가 싸우면서 글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 나라에 대한 글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외국인으로 살 것이냐 에서 외국인의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2권에 보면 후반부에 쫙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굉장히 가난하고 외롭고 포르노를 보면서 자귀로 하거나 독일인 애인 하나, 터키인 애인 하나, 2명의 애인을 거치기는 했으나 둘 다 실제로는 한 명은 유부녀였고 한 명은 실제로는 그닥 애정이 없는 그런 관계, 뜨뜻미지근한 관계밖에 없었던 굉장히 외롭고 가난한,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터키에서는 그나마 카가 시인으로서 이름이라도 났었는데, 작은 이름이라도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아예 카가 누군지도 몰라요. 같은 터키인들조차도 몰라요.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이 선택을 할 때 칸은 불안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칸은 다시 카르스로 돌아와요. 원래 자기가 살던 이스탄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카르스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신문사의 청탁을 받았다는 형식적인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펙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근데 이펙은 사실은 이 사람이 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유부녀였어요. 근데 이펙을 만나러 가는 선택을 해요. 이 사람은 계속 이 소설 내내 계속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스파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신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수나이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심지어는 전 그건 좀 승질났는데, 이펙을 사랑할 것이냐, 동생인 그 이름이 뭐였죠? 카르페였나? 카르페. 카리페를 사랑할 것이냐. 이것조차도 막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여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즉, 모든 본질은 내가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한 거였어요. 따라서 굉장히 이 카라는 인물은 실존주의적으로 계속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카가 왔다리 갔다리예요. 왔다리 갔다리. 우린 그런 카를 보면서 전혀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못 느껴요. 그쵸? 영웅적이지 않아요, 카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신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러고, 뭐 불신론자들한테 가면 안 믿는 거고, 유신론자들한테 가면 믿는 거고, 태도가 애매해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오로지 뭐로만 담느냐 하면 시로만 써요. 근데 우린 그 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시를 끝까지 못 봐요. 못 찾아요. 오르한도 그 시를 못 찾아요. 결국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세우려고 했던, 그러나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어느 실존자의 삶을 다루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실존주의와 이 소설의 관계 클리어하게 입력되셨나요? 네, 어디 가서도 이런 명강의는 없을 거라고 자부하면서 4시가 넘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